안녕, 나는 강유진이다. 태산그룹 서태준 회장의 정실 부인. 사람들은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여자라고 했다. 재벌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고상한 취미와 교양으로 무장했으며 20살에 태산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앉았다. 나의 30년 세월은 고요하고 완벽했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가구와 내가 고른 꽃으로 채워져 있었고 나의 말 한마디는 그룹 안팎의 의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유리 궁전은 사실 나를 짓누르는 차가운 감옥이었다. 남편 서태준 회장에게 나는 태산그룹의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였고 그 조건은 오직 아들이었다. 나에게 아들은 생존이었다. 그룹의 후계자를 낳는 것은 내 지위를 영속시키는 유일한 면죄부였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다. 나의 임신 소식이 알려졌을 때 남편은 온 세상의 태양을 독차지한 듯 기뻐했다. 그는 내 배에 대고 매일같이 속삭였다. 태산의 왕자야. 너는 태산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다. 나는 그의 집착이 두려웠지만 그 집착이 곧 나를 지켜줄 방패라고 믿었다. 그 시기 남편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한지원 비서가 있었다. 그녀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고아 출신의 악바리 근성으로 최정상의 비서 자리에 오른 그녀는 남편의 모든 비밀과 약점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나보다 그녀를 더 신뢰했고 그룹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그녀의 조언을 거쳤다. 나는 질투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원 역시 임신 소식을 들고 왔다. 충격이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했다. 태산의 후계자는 하나여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을 뿐. 나는 그녀의 임신을 남편의 일시적인 실수로 치부하려 했지만 한지원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아들을 낳으실 겁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그림자처럼 아이를 키울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아닌 묘한 승산과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이미 이 치정극은 나의 손을 벗어났다는 것을. 20년 전 9월의 그날 밤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폭우가 쏟아져 병원 창문까지 흔들리던 밤. 남편의 전용 병동에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간호사가 내게 건넨 것은 작고 여린 딸이었다. 나의 딸 서은채. 나는 딸을 품에 안았지만 남편의 싸늘한 표정 때문에 기쁨을 느낄 새가 없었다. 그는 병실을 박차고 나갔다. 10분 후 바로 옆 분만실에서 한지원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들이었다는 소문과 함께 다음 날 새벽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한지원이 나란히 들어섰다. 남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한지원은 무표정했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유진, 태산에는 아들이 필요하네. 자네가 낳은 딸은 그룹을 이끌 수 없어. 한지원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네. 나는 직감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바꾸겠다는 건가요? 한지원이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내 품에 조심스레 안겨주었다. 사모님, 이 아이가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서민혁입니다. 그녀가 내게 안겨준 아기는 우량하고 튼튼했으며 남편의 냉랭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남편은 말했다. 자네는 이 아이를 자신의 핏줄로 알고 키워야 해. 그리고 자네가 낳은 딸은
한지원의 딸로 살아가게 될 걸세. 이 일은 우리 셋만의 비밀이 될 거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나는 사모님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내 딸 은채를 한지원의 품으로 보냈다. 작은 아기는 빽빽 울고 있었지만 나는 차마 그 울음소리를 외면했다. 내 품의 민혁이는 너무나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들 욕심을 가진 남편의 탐욕과 내 자리를 지키려는 나의 비겁함이 빚어낸 이 잔인한 거래의 공범이 되었다. 그렇게 30년의 거짓이 시작되었다. 나는 한지원의 아들 서민혁을 내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나의 삶은 오로지 민혁이가 태산의 완벽한 후계자로 성장하는 것에 맞춰졌다. 그는 최고의 가정교사, 최고의 사립학교, 최고의 해외 유학 코스를 거쳤다. 나는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었다. 민혁은 성품이 온순하고 영민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 스치는 묘한 공허함은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내 친딸인 서은채는 한지원의 딸로 저택 한 구석에서 자라났다. 한지원은 공식적으로는 딸 은채를 사모님의 배신으로 회장이 아들을 얻지 못할 뻔했던 치욕의 상징으로 취급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녀의 아들을 내가 키우고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을 은채에게 퍼부었다. 넌 내 어미처럼 천박하게 행동하지 마. 한지원이 은채에게 뱉던 말을 나는 들었다. 너는 사모님이 낳은 아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 나는 은채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늘 흙투성이거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민혁이의 옷과 장난감은 새 것이었지만 은채는 늘 낡은 것만 입었다. 나는 은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남편의 서늘한 시선과 한지원의 감시 때문이었다. 나는 사모님의 역할을 수행하며 내 핏줄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잔혹한 연기를 30년간 계속했다. 민혁에게 쏟아지는 나의 과도한 사랑은 은채에게 줄 수 없었던 모성애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도 모른다. 은채는 점차 그늘진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반항적이었고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가 가득했다. 민혁이와는 달리 그녀는 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저택을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내 딸이 받을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서민혁은 태산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이자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한지원은 나의 헌신적인 육아 덕분에 남편의 신임을 얻고 그룹 내 이사 자리까지 오르며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내게 맡긴 대가로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다. 나는 이제 60세가 되었다. 나는 후계자를 훌륭하게 키워낸 현명한 어머니라는 칭송을 들었다. 나의 삶은 드디어 완벽해진 듯했다. 민혁이가 그룹을 물려받는 날 나는 이 유리궁전의 진정한 여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순간 비극은 나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나의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한 남편과 마침내 아들을 되찾고 싶어하는 한지원이 30년 전에 치욕적인 거래를 마지막 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나는 꿈에도 몰랐다. 나는 60년 동안 나를 지켜주었던 사모님이라는 갑옷이 곧 나를 찔러 죽일 비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나의 60세 생일 회가변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다. 태산그룹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연애가 될 예정이었다. 이미 청첩장은 정재계 인사들에게 모두 발송되었고 이 연애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민혁 상무가 그룹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무대이자 30년간 그를 길러낸 나 강유진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는 대관식이었다. 나는 완벽했다. 오트 쿠티르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30년 전에 그 불안했던 젊은 사모님은 사라지고 오직 우아함과 지성이 응축된 태산의 안주인만이 남아 있었다. 나의 손끝, 나의 미소, 나의 자세는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위엄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내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했다. 내 젊음과 모성애를 통째로 바쳐 서태준 회장이 원하는 아들, 태산의 왕자를 완벽하게 빚어냈으니까. 며칠 전 민혁이는 그룹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남편으로부터 공식적인 칭찬을 받았다. 그날 밤 민혁이가 나를 안아주며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라고 속삭였을 때 나는 30년 동안 외면했던 내 친딸의 그림자마저 잊을 수 있었다. 그래, 나는 완벽한 어머니였어. 나는 이 왕국의 진정한 공로자였어. 이제 곧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차례였다. 집사가 연애 준비 상황을 보고할 때도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나를 우러러볼 것이다. 나 강유진, 후계자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현명한 안주인. 이 타이틀 영원할 줄 알았다. 나는 나의 왕관이 얼마나 취약한 유리로 만들어졌는지, 그 왕관이 단 한 번의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4시 남편 서태준 회장은 나를 집무실로 불렀다. 연애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우아하게 웃으며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의 발걸음은 멈췄고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집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한지원 비서가 서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수십 년간 겪었던 그의 모든 감정 중 가장 서늘하고 냉담했다. 마치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후 집행을 기다리는 심판관 같았다. 그리고 한지원. 그녀는 늘 남편의 그림자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동일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 직전에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연애 최종 점검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한지원 이사까지 함께 있다니 의외네요. 한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보다 한 뼘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아우라는 그 어떤 사모님보다도 강력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가 책상과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강유진 사모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30년간 수행해온 가짜 어머니의 역할을 끝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무슨 소리예요, 한지원 이사. 당신의 말에 품위가 없군요. 감히 사모님 앞에서. 나는 분노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 서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공포스러웠다. 유진, 자네의 임무는 태산의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어. 그러나 자네는 딸을 낳았지. 아들을 낳지 못한 죄는 용서할 수 없었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30년 전의 치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때 한지원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열어 검사 결과를 꺼내 들었다. 봉투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DNA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다. 사모님께서 30년 동안 이 집안에 헌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비서의 아들을 정실 부인의 아들로 키우는 것에 불과했죠. 이 결과를 보세요. 그녀가 내 앞에 내민 종이에는 두 가지 결과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1. 서태준 회장과 서민혁 군 99.99% 친자관계 성립. 2. 강유진 여사와 서민혁 군 친자관계 불일치.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내 30년의 세상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허공을 휘저었다. 한지원은 승리에 도취된 듯 차가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낳은 아들 서민혁. 그 아이를 회장님께 바치기 위해 나는 평생을 비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들을 키우는 유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죠. 이제 내 아들은 완벽하게 성장했고 태산그룹을 물려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끝났어요. 거짓말.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는 내 목에서 나온 것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당신이 낳은 아들을 내게 맡기고 내가 낳은 딸을 당신이 데려갔잖아. 내가 30년을 키운 아이가 당신 아들이었다니. 서태준,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이것이 태산을 위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네. 자네의 딸은 후계자가 될 수 없었지. 민혁이는 내 핏줄이야.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네. 그의 냉혹함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는 그저 태산그룹이라는 그의 신전에 바칠 완벽한 재물, 아들만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지원은 그 탐욕을 이용해 나의 모든 것을 훔쳐갔다. 나의 사랑,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딸까지. 나는 한지원을 노려봤다. 내 딸, 당신은 내 딸을 어떻게 했지? 당신이 낳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은채를 천대했어? 당신은 내 딸을 짐승 취급했잖아. 한지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죄책감이 아닌 지독한 질투와 증오의 표정이었다. 그래, 그 아이는 당신의 딸이었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을 내가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미치게 했어. 나는 내 아들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당신에게 빼앗겼고 그 분풀이를 그 아이에게 할 수밖에 없었지. 당신이 내 아들을 완벽하게 키워낸 만큼 나는 당신의 딸을 완벽하게 버려진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은 비수였다. 내가 30년 동안 외면했던 그 아이, 낡은 옷과 차가운 눈빛으로 저택 구석을 떠돌던 그 아이가 내 핏줄이었다니. 죄책감과 분노,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나의 영혼을 파괴했다. 나는 30년 동안 가장 사랑해야 할 딸을 가장 멸시했고 가장 경계해야 할 원수의 아들을 가장 헌신적으로 키웠던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어머니였다. 남편은 집사에게 명령했다. 강유진 사모의 짐을 정리해. 당장 이 집을 떠나게 해. 여보, 내 30년의 세월은 어디로 가? 내가 민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태산그룹의 안주인이야. 아니, 자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동안 비서의 아들을 키운 전직 회장 부인일 뿐이지. 그룹의 이미지를 생각해 소송은 피해주겠네. 자네가 조용히 사라지면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이 진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순간 나는 자네를 미친 여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가둘 것이네. 자네가 나를 배신하고 비서의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려 했다는 명분은 충분하니까. 서태주는 내게 단 한순간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 민혁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룹의 완벽한 승계 계획에 방해가 되는 오점일 뿐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억울함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고 나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은 먼지였다. 집사들이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30년간 나를 여왕처럼 모셨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동정심조차 없었다. 그들은 내가 이미 버려진 패배자임을 알고 있었다. 내 모든 짐은 순식간에 정리되어 검은색 세단 트렁크에 실렸다. 명품 옷가지와 보석들, 사모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껍데기가 되어 짐짝 취급을 받았다. 나는 그 거대한 저택의 대문 앞에서 쫓겨났다. 폭우가 쏟아지던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내가 30년간 살아온 태상그룹의 저택은 이제 내 인생을 조롱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차가 저택을 벗어날 때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한지원 비서가 창가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그녀에게서 30년간 빼앗아갔던 정실 부인의 지위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되찾았음을 선언하는 잔혹한 깃발이었다. 나는 낯선 모텔방에 도착했다. 내게 남은 것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할 돈조차 되지 않는 겨우 몇 날, 며칠을 버틸 수 있는 현금뿐이었다. 태상그룹의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다. 60세의 나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에 버려진 노인이 된 것이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깊은 절망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무너졌다. 30년을 바친 왕국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사라졌다. 며칠 밤을 나는 술과 눈물로 보냈다. 복수?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서태준의 힘과 한지원의 지략에 맞설 아무런 무기도 없다. 가진 것은 텅 빈 지위와 늙어버린 몸뿐인데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러던 중 문득 내 딸 은채가 떠올랐다. 한지원의 냉대 속에서 자라난 나의 핏줄. 그 아이는 30년간 나를 잃었고 나는 30년간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주지 못했다. 내가 외면했던 그 고통이 이제야 비로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받은 배신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채의 잃어버린 인생이기도 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강유진, 너는 강씨 가문의 딸이다. 너는 30년 동안 태산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았다. 그 세월 동안 내가 쌓은 인맥과 지식은 이 모텔방에 갇혀있지 않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차가운 절망을 밀어내고 뜨거운 복수심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한지원과 서태주는 내가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30년간 아들을 위해 사는 순종적인 아내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30년간의 완벽한 위선 뒤에는 자신의 딸을 외면해야 했던 죄책감과 슬픔이 응축된 지독하고 끈질긴 모성애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성냥갑을 집어들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그 작은 불꽃이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태준, 한지원. 당신들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짓밟은 내 딸의 인생을 위해 다시 태어날 거야. 당신들이 내게 준 이 지옥 같은 생일 선물을 나는 당신들에게 수십 배로 돌려줄 것이다. 태산그룹을 무너뜨리고 당신들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앞에서 당신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강유진의 마지막 맹세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이제 사모님 강유진은 죽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냉혹한 여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딸 서은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나의 복수는 나의 딸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터였다. 태산그룹의 안주인이었던 강유진은 쫓겨난 후 일주일 만에 생전 처음 겪는 현실의 무게에 직면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간소한 명품 가방 하나와 현금 약 500만 원, 그리고 30년간 억눌렸던 분노뿐이었다. 서태준 회장은 그녀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까 두려워 모든 금융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심지어 강씨 가문과의 연락선까지 미리 끊어놓았다. 미친 여자로 몰아세워질 공포 속에서 강유진은 지하의 단칸방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의 삶은 순식간에 과거가 되었다. 온몸에 스민 최고급 에센스와 향수 냄새는 곰팡이 냄새로 대체되었고 그녀의 손목을 감싸던 다이아몬드 팔찌는 낡은 시계로 바뀌었다. 60세의 나이로 처음 겪는 빈곤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30년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우아한 손은 깡통 따는 법조차 몰랐고 간단한 취사도구를 다루는 것도 서툴렀다. 강유진, 너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낯선 늙은이를 향해 속삭였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일개 비서였던 한지원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장 밑바닥의 일을 찾아 나섰다. 호텔 청소, 식당 설거지, 모든 곳에서 그녀는 거절당했다. 늙고 우아해 보이는 외모는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외곽 지역의 작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식사 배달 업무를 얻게 되었다. 하루 12시간 땀과 허드렛 일에 찌들며 그녀는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등골이 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서태준과 한지원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 고통과 치욕은 그녀의 심장에 박힌 강철 같은 복수의 동력이 되었다. 이 비참함이야말로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불길이었다. 그녀는 60세의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생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생존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강유진은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30년간 외면했던 자신의 핏줄, 서은채, 내 딸, 은채. 그녀는 이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한지원이 은채에게 쏟았던 천대와 모욕이 이제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녀를 질식시켰다. 강유진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할 수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서태준의 감시를 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달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낡은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모님으로 살면서 관찰했던 태산그룹의 내부 정보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지원 비서가 은채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흔적을 역추적했다. 그녀는 기억했다. 한지원이 은채를 철저히 외곽으로 돌게 했다는 사실을.
은채는 태상그룹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나 병원을 피했고 존재감을 지우려 노력했다. 강유진은 배달 경로와 일치하는 외곽 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은채의 이름을 검색했다. 서은채라는 흔한 이름 대신 한지원의 딸, 태산그룹 기획실, 막내 비서의 딸 등 주변의 키워드를 대입했다. 마침내 한 달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은채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외곽의 작은 꽃집 명단. 그리고 그 꽃집 주인이 은채를 태산그룹 한 비서님, 댁에 가끔 오는 아가씨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꽃집으로 달려갔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강유진은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태산의 사모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꽃집 주인은 은채가 최근에 대학을 휴학하고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아이 눈빛이 참 사나워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늘 낡은 옷만 입고 다니면서도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 아이였죠. 강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자신의 죄였다. 자신의 딸을 그렇게 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강유진이 찾아낸 고시원은 음습하고 좁았다. 그녀는 낡은 계단을 올라 은채의 방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30년 전 자신에게 안겨왔던 작은 아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은채야. 문 좀 열어다오. 강유진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은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30세. 그녀는 낡은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그 얼굴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강유진과 쏙 빼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강유진의 그것과 정반대였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냉소로 가득 찬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은채는 강유진을 알아보았다. 물론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30년간 같은 저택의 공기를 마셨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모녀 관계를 맺지 못했던 두 그림자. 강 사모님? 이 꼴이 뭡니까? 여기가 사모님께서 오실 곳은 아닐 텐데요. 은채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읊는 듯한 건조한 냉담함이었다. 강유진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은채야,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찾았다고요? 저를요? 사모님은 저를 30년간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민혁 도련님에게 쏟는 사랑의 10분의 1만 제게 주셨어도 저는 이 방에서 이런 꼴로 살고 있진 않았겠죠. 이제 와서 이 비참한 몰골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그 우아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입니까? 은채는 문을 활짝 열어 강유진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좁고 침침한 고시원 방. 은채는 침대에 걸터 앉아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강유진을 응시했다. 말해보세요. 저는 당신이 왜 이 집에 쫓겨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혁 도련님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더군요. 30년 동안 남의 아들을 키워낸 바보 엄마, 그게 당신의 결말 아닙니까? 은채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강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딸은 자신에게 그 어떤 애정도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증오와 서러움이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있었다. 강유진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모님의 위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은채야, 들어다오. 나는 너에게 어머니로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외면하도록 강요당했다. 강유진은 울음을 참으며 3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진실을, 아이 바꿔치기의 잔혹한 거래를, 그리고 서태준과 한지원이 자신을 어떻게 버렸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은채에게 고백했다. 민혁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은채 자신이 바로 태산그룹 서태준 회장의 친딸이라는 피의 진실까지. 은채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서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이었다. 거짓말 마세요. 내가 그 인간의 딸이라고요? 30년 동안 나를 짐승 취급했던 한지원이 내 엄마가 아니었다니? 그럼 그 여자 한지원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한지원은 내 아들 민혁을 내게 키우게 하고 복수심과 질투 때문에 너를 천대했다. 그녀는 내 아들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를 너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거래를 지키기 위해 너를 외면했다. 내가 너에게 준 죄는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은채야, 너와 나는 같은 피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힌 공동의 피해자다. 강유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30년간 억눌렸던 진짜 모성애와 후회가 폭발했다. 내 딸, 내 핏줄, 나는 너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와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어. 태산그룹의 후계자는 너였어야 해. 너와 나를 버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은채야, 나에게 기회를 다오. 너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너의 복수를 도울 동업자로서.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그녀는 30년 동안 한지원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서태준 회장의 냉대, 그리고 친어머니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사실의 무게를 깨달았다. 이 세상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태산그룹의 서태준과 한지원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복수요. 동업자? 은채는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다. 좋아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산그룹에서 쫓겨난 이유, 한지원이 나를 미워한 이유, 그 모든 것이 민혁 그 아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기만극이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태산그룹을 증오합니다. 저는 서태준과 한지원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습니다. 모녀는 그날 30년의 고통 위에서 잔혹한 복수를 맹세했다. 그들의 결합은 눈물과 증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었다. 강유진은 30년간의 사모님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비록 겉으로는 쫓겨났지만 태산그룹에 심어놓은 마지막 무기가 있었다. 1. 비밀 비자금 30년의 보험. 강유진은 결혼 초부터 남편의 불륜과 비자금 조성 과정을 알게 모르게 기록해왔다. 그녀는 남편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수십 년간 자신의 비자금을 따로 조성해왔다. 이 비자금은 태산그룹의 공식 장부에서는 완전히 삭제된 오직 그녀만이 아는 해외 차명 계좌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 단계에서 서태준이 그녀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지만 이 비밀 계좌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금액은 태산그룹 전체 자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3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은 두 모녀가 태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씨앗 자본이었다. 이 충성스러운 그림자,
황 비서 태산그룹 회장실의 20년 경력. 황 비서는 강유진의 친정 가문 출신이자 강유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유진이 쫓겨난 후에도 태연하게 서태준 회장 곁을 지켰고 한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스파이 역할을 자처했다. 강유진은 황 비서를 통해 태산그룹의 실시간 정보를 얻고 서태준과 한지원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황 비서는 은채의 존재와 그녀가 서태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강유진의 복수를 돕는 충직한 조력자가 되었다. 강유진은 은채에게 비자금의 존재를 알리고 황 비서와의 연락책을 은채에게 맡겼다. 은채야, 이 돈은 내 인생을 바로잡는 데 사용될 거야. 황 비서님은 우리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지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모녀는 강유진의 고시원 방에서 비밀스러운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유진의 지혜와 태산그룹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은채의 젊음과 바닥 인생에서 얻은 냉철한 현실 감각이 결합되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그림자 작전이라 명명되었다. 강유진은 한지원이 가장 아끼는 것은 아들 서민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복수의 첫 목표는 민혁이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했다. 민혁의 약점 포착. 서민혁 상무는 그룹 후계자로서 완벽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온실 속의 화초였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만 복종했으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용기가 부족했다. 강유진은 민혁이 현재 진행하는 그룹의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인 미래 에너지 융합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정보 왜곡 및 함정. 황 비서를 통해 민혁이에게 왜곡된 시장 정보를 흘려 그가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 자금은 해외 부실 기업에 투입되도록 설계해야 했다. 공항 유도 투자가 이루어진 후 강유진은 자신의 비자금 일부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해당 부실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여 폭락시킨다. 이는 민혁의 프로젝트 전체를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손실로 몰아넣어 그의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민혁이의 몰락은 한지원을 격분시키고 서태준 회장의 신임을 잃게 만들 것이다. 배임 혐의 조성. 한지원은 태산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가 민혁이를 돕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다. 황 비서는 한지원의 자금 세탁 과정을 미행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내부 고발자 은채는 한지원이 과거에 태산그룹의 비서로 일할 때 저지른 자잘한 횡령 및 비리 기록을 찾아낸다. 이 정보를 익명의 내부 고발자 형태로 서태준 회장에게 전달하여 한지원에 대한 그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서태준은 철저한 이익 집산주의자이므로 한지원이 민혁을 위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최종 목표는 서태준 회장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피해 진실 폭로. 민혁이와 한지원이 모두 몰락하면 서태준 회장은 그룹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강유진은 서은채가 자신의 친딸이며 태산그룹의 정통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30년 전의 출산 기록과 DNA 원본 데이터를 언론과 주주들에게 동시에 폭로한다. 주가 폭락 유도. 그룹 내부의 치명적인 비리와 후계자 교체 스캔들이 겹치면서 태산그룹의 주가는 역사적인 폭락을 맞게 된다. 서태준 회장은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상실로 인해 주주들의 신임을 잃고 그룹에서 축출될 것이다. 정당한 승계. 태산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인 서은채가 이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인물로 등장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정당하게 되찾는다. 은채야,
복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 완벽한 가면이 필요해. 강유진은 자신의 비자금으로 은채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다. 은채는 대학에 복학하는 대신 강유진의 친정 가문이 30년 전 해외에 설립해 놓았던 유령 회사 K-파트너스의 대표직을 맡기로 했다. 이 회사는 강유진의 비자금 세탁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이제 복수를 위한 합법적인 자금줄이 될 것이다. 강유진은 자신을 은채의 고문이자 집사로 위장했다. 30년간의 사모님 경력은 최고급 인맥관리, 사교계 지식, 기업 경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은채의 그림자로서 딸을 태산그룹의 내부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모녀는 좁은 고시원 방을 떠나 태산 저택이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창밖으로는 태산그룹의 마천루가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빛은 곧 무너질 것이다. 강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맹세했다. 저들을 가장 아픈 곳부터 찔러야 합니다. 민혁 그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한지원에게서 그 아이를 빼앗고 서태준 회장에게서 태산그룹을 빼앗아야 합니다. 은채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는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으로 단련된 냉혹하고 치명적인 여전사의 눈빛이었다.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지옥으로 향하는 강철 같은 맹세였다. 그림자 작전은 이제 서막을 올렸다. 태산그룹의 붕괴는 강유진의 비극적인 회가변 직후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유진이 30년간 억눌려온 지혜와 서은채의 30년간 쌓인 증오가 결합되자 복수의 칼날은 빠르게 단련되었다. 강유진은 오피스텔 방을 일종의 전술 사령부로 만들었다. 그녀는 은채에게 자신이 30년간 사모님으로서 관찰하고 익힌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주입했다. 1. 사모님의 특별 교육. 강유진은 은채에게 태산그룹 회장실의 의사결정 구조, 서태준 회장의 기질과 취약점, 한지원 이사의 습관과 경계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산가가 중요시하는 허울 좋은 명분과 인맥관리의 기술을 가르쳤다. 은채야, 그들은 내가 낡은 고시원에서 나온 쥐새끼라고 생각할 거다. 내 눈빛에 맺힌 증오를 숨겨라. 웃어라. 하지만 내 눈은 칼날이어야 한다. 너는 이제 K-파트너스의 대표 강유진이 친정 가문의 명의로 세운 해외 자본의 대리인이다. 이 오피스텔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대기실이야. 이 외형과 지식의 혁신. 은채는 강유진의 비자금으로 최고급 옷과 액세서리를 갖추었지만 그녀의 외형 변화는 단순한 사치 이상이었다. 강유진은 은채에게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각도까지 지도했다. 은채는 밤낮 없이 그룹의 재무제표, 국제정세, 그리고 민혁이 진행하는 미래 에너지 융합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복수심을 동력 삼아 30세의 늦깎이로 태산그룹의 핵심을 이해하는 무서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으로 바뀌어갔다. 3. 황 비서의 정보망. 황 비서는 태산그룹 회장실에서 여전히 서태준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한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강유진에게 보고했다. 황 비서가 전하는 정보는 강유진의 복수 계획의 가장 중요한 실시간 자원이었다. 회장님은 민혁 상무의 프로젝트 성공에 그룹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한지원 이사는 요즘 밤낮 없이 그 프로젝트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황 비서의 목소리는 은밀한 USB에 담겨 은채에게 전달되었다. 그림자 작전의 1단계는 서민혁 상무를 공략하는 것이었다. 민혁이 진행 중인 미래 에너지 융합 프로젝트는 태산그룹의 사활을 건 대규모 해외 투자였다. 이 프로젝트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 M&A 및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민혁이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시험대였다. 강유진은 이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해외의 넥서스 에너지라는 회사의 독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강유진은 30년 전 남편의 해외 비자금 조성을 도우며 이 넥서스 에너지의 실체가 실은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이며 서태준 회장이 절세 목적으로 잠시 이용했던 유령 기업 목록에 있었음을 기억했다. 민혁이는 아는 것이 없다. 그 아이는 오직 아버지가 깔아놓은 길만 걸었지. 넥서스 에너지의 실체를 파헤칠 능력도 의심할 용기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민혁이 스스로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해야 한다. 서은채는 K-파트너스 대표 자격으로 태산그룹의 계열사인 태산증권을 통해 민혁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문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해외 거대 자본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K-파트너스는 넥서스 에너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산그룹과의 공동 투자와 기술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은채의 말은 자신감 있고 유창했으며 태산증권의 투자 책임자들은 이 익명의 거대 자본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서민혁은 K-파트너스라는 신비로운 해외 자본의 등장에 관심을 보였다.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이 거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이는 은채를 만났고 은채는 태산의 사모님이었던 어머니와 닮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에게 묘한 불편함과 흥미를 동시에 주었다. 1. 왜곡된 정보의 전달. 은채는 황 비서가 확보한 태산 내부의 극비 자료를 민혁이에게 제시했다. 이 자료는 넥서스 에너지의 허위 성공 지표와 과장된 기술 평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민혁 상무님, 넥서스 에너지는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3개월 내에 이 회사의 독점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다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이 대규모 지분을 확보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저희 K-파트너스는 이미 선투자를 마쳤습니다. 2. 아버지의 압박. 동시에 강유진은 황 비서를 통해 서태준 회장에게 K-파트너스가 넥서스 에너지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으며 만약 태산이 지분 확보에 늦으면 이 기술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은밀히 흘렸다. 서태준 회장은 기회 선점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이 정보는 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서태준 회장은 민혁이에게 K-파트너스보다 앞서 넥서스 에너지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민혁이는 자신감을 얻었고 태산그룹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2,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넥서스 에너지 M&A와 지분 확보에 올인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승리를 확정지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 민혁의 2,500억 원 투자 발표 직후 그림자 작전은 냉혹하게 실행되었다. 1. K-파트너스의 매각. 서은채는 넥서스 에너지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K-파트너스가 보유했던 모든 지분을 극비리에 매각했다. 이 매각은 철저히 시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익명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강유진의 자본 공세. 매각 이틀 후 강유진이 숨겨놓았던 300억 원의 비자금이 해외 선물 시장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넥서스 에너지가 보유한 독점 기술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 정보를 익명의 금융기관을 통해 흘렸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단기 공매도를 실행하여 주가를 압박했다. 3. 언론 보도와 패닉. 강유진의 계획대로 익명의 제보를 받은 유럽의 유력 경제 매체는 넥서스 에너지의 핵심 기술은 이미 3년 전에 폐기된 구형 기술의 변종이며 그들의 재무 상태는 파산 직전이다라는 폭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이 폭로 기사는 시장에 즉각적인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태산그룹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던 넥서스 에너지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단 사흘 만에 주식 가치의 90% 이상이 증발했다. 민혁이가 투자한 2,500억 원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태산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2,500억 원의 손실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서민혁 상무의 경영 능력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을 던졌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언론은 서태준 회장의 60세 생일 직후 터진 이 초대형 악재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서태준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민혁을 회장실로 불러 세웠다. 내가 한 짓이냐?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미래를 걸었거늘. 넌 기회 선점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했단 말인가. 서 회장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민혁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 아버지. K-파트너스가 그들이 그렇게 확신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황 비서님도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민혁은 당황하여 변명했지만 서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였다. K-파트너스?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했나? 아니, 못했겠지. 너는 30년 동안 내가 깔아놓은 카페 뒤만 걸었을 뿐 단 한 번도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아이야. 내가 너를 위해 30년을 투자했는데 너는 고작 며칠 만에 내 2,500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렸어. 서 회장은 민혁에게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자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후계자 자격 박탈이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서민혁은 완벽했던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그룹 내부에서조차 능력 없는 사고뭉치 상무로 낙인 찍혔다. 민혁의 몰락은 한지원 이사에게는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녀는 30년간의 헌신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반응은 강유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치명적이었다. 한지원은 서태준 회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의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민혁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손실은 당장 메워야 그룹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 회장은 침묵했다. 그는 이미 한지원에 대해 미묘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한지원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그룹의 핵심 비자금 계좌와 프로젝트 유보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10여 개 계열사에 분산되어 있던 2천억 원을 비밀리에 인출하여 민혁이 날린 넥서스 에너지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이 자금을 활용하여 넥서스 에너지의 잔여 부채를 청산하고 그룹의 손실 규모를 대외적으로 축소 발표했다. 이 정도면 회장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민혁이는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한지원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이 행동은 그림자 작전의 두 번째 덫에 걸려드는 것이었다. 강유진은 황 비서의 보고를 통해 한지원의 자금 유용 사실을 즉시 보고받았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한지원,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룹의 비자금에 손을 댔다는 건
내가 서태준 회장에게 가장 먼저 버려질 이유를 만든 것이다. 서태준은 아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강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은채는 K-파트너스 대표로서 시장의 혼란을 지켜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태사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는 파멸했고 한지원은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한지원의 권력 축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금 유용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녀를 회장님에게서 완전히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모녀의 눈빛은 복수의 다음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후계자 서민혁의 몰락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서태준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 한지원 이사였다. 서민혁 상무가 2,5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자숙에 들어간 후 태상그룹은 대외적으로는 충격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룹 비자금 2천억 원을 유용한 한지원 이사가 있었다. 한지원은 민혁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그룹의 실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오만함 속에 더욱 경솔해졌다. 그녀는 서태준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황 비서를 통해 비자금의 유입 경로를 은밀히 조작하려고 했다. 황 비서, 이 2천억 건은 완벽하게 덮어야 해. 이건 민혁이의 경영 능력을 회복시킬 유일한 수단이었다. 회장님께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하지만 한지원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유진과 서은채의 그림자 작전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오피스텔에서 황 비서의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황 비서는 한지원이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 그 돈을 다시 그룹의 장부에 맞춰넣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겼다. 어머니, 한지원은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서태준 회장의 의심이 커지기 전에 구멍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군요. 서은채는 2천억 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냉철하게 말했다. 서두르는 것은 탐욕이다. 한지원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 30년의 희생을 짓밟았지.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서태준의 가장 소중한 것, 즉 돈을 건드렸다. 서태준은 아들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자신에게서 돈을 훔친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 강유진은 한지원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두 모녀는 황 비서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지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패키지를 완성했다. 1. 조작된 서류의 원본 확보. 황 비서는 한지원의 지시를 받아 조작된 회계, 장부의 디지털 원본과 2천억 원이 인출될 당시에 서명된 결제 서류 원본 사본을 확보했다. 이 서류에는 한지원의 직접적인 결제, 지시와 인출 목적을 해외 계열사 비상 투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녹취와 증언. 황 비서는 한지원이 자신에게 이 일은 절대로 서 회장님께 보고되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내용, 그리고 자금 유용의 목적이 민혁 상무의 손실을 덮기 위함임을 명확히 밝힌 녹취 파일을 은밀히 제공했다. 3. K-파트너스의 법적 검토. 서은채는 K-파트너스의 명의로 고용한 해외 법률 고문을 통해 이 증거들의 법적 효력을 검토했다. 이 증거들은 한지원이 태상그룹의 주요 임원으로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강유진은 증거 패키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것은 한지원의 30년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다.
이제 이 비수를 서태준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강유진은 증거를 서태준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신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선택했다. 그녀는 서태준 회장과 30년 지기였으나 최근 민혁의 실패와 한지원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태산그룹의 원로 부사장 박찬수를 표적으로 삼았다. 1. 박 부사장의 심리. 박찬수 부사장은 태산그룹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며 서민혁의 능력 부재와 한지원의 그룹 사유화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강유진은 박 부사장이 태산을 살리려는 정의감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기로 했다. 2. 익명투서의 전달 은채는 황 비서의 도움을 받아 박 부사장의 차량에 익명으로 암호화된 USB를 전달했다. USB에는 한지원의 배임 증거와 함께 태산그룹의 미래를 위해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그룹이 붕괴합니다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찬수 부사장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2천억 원. 그것은 그룹의 신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금액이었다. 그는 서태준 회장에게 충성을 바쳐왔지만 그룹 전체의 위협 앞에서는 한지원의 편을 들 수 없었다. 결국 박 부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서태준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태산그룹 전체의 위기입니다. 서태준 회장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에게 2,500억 원의 손실은 회복 가능한 상처였지만 자신의 비자금을 몰래 유용하여 거짓말을 덮으려 했다는 한지원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치명타였다. 서태준에게 돈은 곧 자신의 생명과 권력이었다. 한지원이 자신의 것을 도둑맞은 강유진과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느낀 것이다. 그는 즉시 한지원을 회장실로 불렀다. 한지원 이사, 자네 내게 할 말이 없나? 서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한지원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회장님, 민혁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실은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2천억 원은 비상자금으로 메었고 현재 그룹의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태준은 책상 위에 USB를 던지며 절규했다. 조치? 조치라고? 자네는 내 돈을 훔쳤어. 30년 동안 내 그림자로 살면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룹 비자금에 손을 대? 자네가 민혁이를 위한다는 구실로 그룹을 사유화하고 있었단 말인가. 한지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강유진이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태준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30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저는 민혁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민혁이는 회장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것은 회장님과 민혁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유진 그 여자가 꾸민 일입니다. 한지원은 강유진을 언급하며 절박하게 외쳤다. 강유진? 강유진은 이제 내게 아무런 힘도 없어. 하지만 자네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그룹의 돈을 건드렸어. 자네는 민혁이에게는 어머니였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단순한 충실하지 못한 직원일 뿐이었다.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그리고 태산저택에서 나가. 서태준 회장의 단죄는 냉혹하고 일방적이었다. 그에게는 그룹의 명예와 자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고 한지원은 더 이상 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태준 회장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태산그룹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한지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모든 이사직과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되었다. 서태준은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한지원은 그룹 내부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한지원은 30년 동안 자신이 안주인으로 군림했던 태산저택에서 쫓겨났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서민혁의 어머니라는 칭호와 서 회장이 남겨준 최소한의 생활비뿐이었다. 그녀가 강유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한지원은 저택의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강유진을 생각했다. 강유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너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 민혁이가 있어. 너는 아들도 없는 신세잖아. 그녀의 착각은 여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민혁이 서태준의 친아들이며 강유진이 자신보다 비참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 오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지원이 축출된 후 태산그룹은 심각한 리더십 공백에 시달렸다. 서민혁은 자숙 중이고 서태준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상태였다. 이때 서은채 K-파트너스 대표가 등장할 무대가 만들어졌다. 서은채는 태산증권 관계자들을 통해 자신이 과거 넥서스 에너지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태산그룹이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지분을 매각했다고 흘렸다. K-파트너스는 태산그룹의 명성과 잠재력을 믿습니다. 저희는 태산그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와 함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채는 냉철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태산의 주요 임원들과 접촉했다. 임원들은 이 익명의 해외 자본가에게 구원자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한지원처럼 탐욕스럽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산그룹의 재무 구조를 명확히 꿰뚫고 있었다. 강유진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태산그룹 본사를 바라보며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야, 한지원의 몰락은 복수의 절반이다. 이제 서태준 회장은 외롭고 분노에 차 있으며 지칠 대로 지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을 내쫓았다. 이제 내가 그에게 다가가야 할 때다. 태산그룹의 구원자이자 진정한 핏줄로서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증오뿐입니다. 저는 서태준 회장에게 어떤 동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30년간 버렸던 핏줄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서태준 회장의 파멸과 태산그룹의 정당한 승계입니다. 모녀는 승리의 기쁨 대신 더욱 냉철한 긴장감 속에서 복수의 최종 단계인 서태준 회장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민혁의 몰락과 한지원의 축출 이후 태산그룹은 혼돈 그 자체였다. 서태준 회장은 두 번의 치명적인 배신과 손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때 서은채는 K-파트너스 대표로서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태산그룹의 핵심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행보는 철저히 구원자의 이미지였다. 1. 위기 수습 전략. 은채는 태산증권의 부실, 채권 정리와 넥서스 에너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액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유출된 2천억 원의 비자금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들을 제시했고 그 프로젝트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공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비즈니스 수완은 태산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매료시켰다. 이 서태준의 절대적인 신뢰. 서태준 회장은 은채의 능력을 보며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강유진도 한지원도 내 아들도 아무도 이 그룹을 살릴 수 없었다. 이 젊은 여인이 내 태산을 다시 세우는구나. 서 회장은 은채를 자주 불러 그녀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들었다. 은채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태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회장님의 혼이 담긴 성입니다. 저는 그저 그 성벽의 구멍을 메우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태산이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외부 자본의 대규모 투입과 회장님의 장기적인 경영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서태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은채에게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 권한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정권을 위임했다. 은채는 이 권한을 이용해 K-파트너스 강유진의 비자금 통로를 통해 태산그룹의 핵심 지분을 조용히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통해 태산그룹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있었다. 은채가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했을 때 강유진은 서태준에게 마지막 대면을 요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참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모든 단계를 설계하고 실행한 그림자 작전의 총사령관이었다. 강유진은 서 회장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단둘이 단 한 번의 만남. 서태준은 강유진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강유진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그녀가 이 모든 사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정한 장소는 3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나 결혼을 약속했던 이제는 버려진 외곽의 작은 별장이었다. 별장에 도착한 서 회장은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강유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화려한 사모님의 의복 대신 단정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 순진했던 신부의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여왕의 눈빛이었다. 당신이 나를 불렀나? 이 모든 일이 당신이 꾸민 일이었소? 서태준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강유진은 서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테이블 위에 3개의 파일을 올려놓았다. 1. 한지원의 고백 녹취 파일, 이것부터 들으시죠, 회장님. 30년 전 당신의 가장 충실한 그림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강유진은 황 비서가 확보했던 한지원의 음성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에는 한지원이 강유진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과거, 그리고 자신이 강유진보다 더 나은 어머니가 될 것이라 확신했던 오만한 고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녹취 음성 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든 애였어. 내가 내 아이를 버리고 민혁이를 너에게 안겨준 건 운명이야. 서 회장님은 완벽한 아들을 원했어. 너는 30년 동안 내가 버린 애를 키운 거야. 서태준 회장은 녹취를 듣는 동안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가 30년간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한지원이 자신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니. 이 출생 기록 및 DNA 보고서,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서민혁 상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강유진은 다음 파일을 열어보였다. 그것은 서민혁의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원본과 최근 은밀하게 의뢰한 서태준 회장과 서민혁의 DNA 불일치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서민혁은 서태준의 친자가 아니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아들을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핏줄인 내 딸을 버리고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민혁은 30년 동안 당신의 부와 권력만을 누린 남의 핏줄입니다. 서태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키웠던 아들이 평생의 걸작인 태산그룹을 물려주려 했던 후계자가 자신의 피가 아니었다니. 3. 버려진 핏줄의 증명 마지막 파일은 서태준의 영혼을 부수는 것이었다. 강유진은 버려진 딸 서은채의 출생 기록 원본과 최근 서은채와 서태준의 DNA 일치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아이, 당신이 30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시원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던 그 아이가 당신의 진짜 딸 서은채입니다. 태산그룹의 정당한 핏줄이자 당신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강유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하여 오히려 서 회장의 영혼을 찢어놓는 듯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나를 버렸고 그 대가로 30년간 가짜 아들을 키웠으며 진짜 핏줄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게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실패와 배신은 당신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서태준 회장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평생의 가치관과 존재 이유가 산산조각 났다. 아니다. 거짓말이야. 은채, 민혁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한지원이 나를 속였어.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아들이 남의 핏줄이고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방식 버려진 고아우로 살았던 은채가 자신의 진짜 딸이라는 이중의 모순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강유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회장님, 당신이 가장 아끼는 태산그룹은 이제 당신의 진짜 핏줄인 서은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은채는 K-파트너스를 통해 태산그룹 지분 51%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으며 당신이 직접 위임한 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것, 그것이 나의 복수였습니다. 서태준은 아들, 아내, 그룹,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심한 충격으로 인해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가 쏠려 붉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경련이 일었다. 서태준 회장은 쓰러진 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이 평생 동안 집착했던 권력과 돈, 그리고 배신의 진실 속에서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서은채는 서태준 회장의 와병과 그룹의 지분 구조 변화를 통해 태산그룹의 새 회장 자리에 올랐다. 1. 그룹 구조 개편. 서은채 회장은 취임 직후 그룹의 모든 부패한 잔재를 청산하는 데 착수했다. 한지원과 서민혁에게 충성했던 모든 임원진이 교체되었으며 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2. 서민혁의 최후. 서민혁은 어머니 한지원이 그룹 비자금을 유용한 일로 인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이 가짜였음을 깨달으며 절망했다. 한지원은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강유진은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서은채에게 말했다. 은채야, 나는 이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너는 내 자리를 찾았으니 나는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삶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 회장이 남긴 막대한 유산 강유진의 친정 가문 명의로 된 해외 자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꿈을 찾아 조용히 홀로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사모님도 복수의 화신도 아닌 자유로운 강유진이 되었다. 서은채 회장은 태산그룹을 명실상부한 친환경 미래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어머니, 강유진에게 배운 경영 전략을 결합하여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서은채는 가끔씩 황 비서를 만났다. 황 비서는 은채에게 회장님 강유진께서 가끔 안부를 물으십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라고 전했다. 은채는 복수 과정에서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구현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30년간 억눌렸던 자신의 삶과 화해했다. 서은채는 태산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두 아이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뒤바뀌었지만 결국 진정한 핏줄과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닌 태산그룹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리더였다. 서은채는 자신의 삶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복수를 완수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것을 합법적으로 가져와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보이는 것이었다.